읽고 떠들기 시간, 오늘은 활자 안에서 유용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겨울님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분으로 유명하시죠. 김겨울, 그리고 겨울서점에 이렇게 오프닝을 많이 하시죠. 그 종소리가 나면서 안녕하세요, 겨울서점입니다. 맞나요? 뭐 이렇게 했었나요? 어쨌든간 저도 종종 보는 유튜버분이신데 북튜버 중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힐링 서적을 많이 하시는 김세혜님이 제일 구독자가 많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북튜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거의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고의 북튜버분이 아니실까, 제일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인기 있는 북튜버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인기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책을 2권을 내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독서의 기쁨이라는 책이고, 저는 그건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책은 좀 관심이 가서 한번 읽어보게 됐고, 책의 디자인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이 책자를 좀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 이렇게 딱 해놨죠. 책이 이렇게 책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또 이제 유영하기, 헤엄치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부제로 깊고 진하게 확장되는 책 읽기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저자인 김겨울님이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선 주로 이제 4가지 책을 얘기하는데, 여기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여기 100년의 고독, 당신 인생의 이야기, 운명,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 책들을 언급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읽었던 책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 여성의 권리 옹호, 신라권, 명상록, 이런 책들이 있어서 이렇게 8권의 책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되게 얇고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금방 읽을 수는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제법 사유가 되게 깊고 유용하기라고 한 것처럼, 이 김겨울 저자의 그런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생각의 사유를 헤엄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아요. 그걸 이제 글로 써내려 가셨는데, 김겨울님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고려대 철학과 심리학과 이렇게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쨌든간 그렇게 좀 공부도 잘하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되게 글 자체도 엄청 잘 쓰여져 있고, 되게 감성적, 혹은 어떨 때 보면 철학 사유적으로, 그리고 문장도 되게 좀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약간 고급스럽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읽히는 느낌은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책이 굉장히 재밌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김겨울님이 책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줬던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는 흥미를 많이 느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같이 어떻게 보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지만, 사람과 사람은 정말 개성이 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경영서나 주로 자기계발서나 실용적인 도서들을 좀 많이 읽고,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도 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관련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라면, 김겨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책이나 심리학이나 기타 그런 책들을 많이, 특히 소설 같은 부분을 많이 읽어오셔서 인생에 영향을 줬던 책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전부 다 소설책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책 같은 걸 저는 좀 많이 보지 않았던 편이라서 되게 나름 그런 공감이 많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소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좋게 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김겨울님께서 여기 볼까요?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든다. 되게 재주가 많은 분이시죠. 글도 잘 쓰시는데, 책을 보면 글도 잘 쓰시는데, 음악도 만들어서 앨범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영상 만들어서 이제 북튜버로도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책도 2권 쓰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천재 이승국이라고 하는 영화 주로 리뷰하시는 그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랑 같이 내기를 하셨는데, 내기에서 져가지고 이제 춤을 춰야 되는 그런 벌칙이 있었는데, 춤도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으신 분이라 역시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아돌프 아이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은 과정을 기록한 재판 보고서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한나 아렌트는 재판을 방청하고 각종 기록을 조사하여 아이만이라는 한 인간이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탐구한다. 이 책은 이제 운명이라는 책을 이제 김기울 저자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언급하게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한나 아렌트의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읽기도 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여기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렌트가 파악한 아이만은 너무나 그 자신으로부터 유리된 사람이었다. 가진 것은 허풍이요, 결여된 것은 판단 능력이었다. 그에게는 생각할 능력이 없었기에 말할 능력도 없었다. 상투어와 관용어가 그의 입을 채웠고, 그러므로 나치의 상투어는 그의 신념이 되었다. 그는 시온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유대인 말살 정책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못했다. 실제로 이런 그 아이만의 모습은 여기 나온 대로 진짜 나치에 대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자신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치의 그런 이상에 완전히 동주되어 있어서 실제로도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그 아이만의 그 재판 과정을 찍은 영상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이 책을 이 김겨울 작가님이 언급한 책들을 읽지 않고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저자한테 영향을 끼쳤던 그 인생의 4권에 대한 그런 책들이 나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장점이 그게 바로 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농담처럼 이렇게 에세이가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에세이가 되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는 좀 약간은 철학적,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문체가 쉽지만은 않아요. 읽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고, 또 되게 비유를 많이 쓰고, 저자의 문체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다기보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자신의 그런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정말 문장을 되게 미려하게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어서 읽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살짝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한 측면도 있었는데, 사실 이 에세이는 되게 재밌고 위트가 있게 쓰여져서 이런 것들이 더 좋더라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에세이를 생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에세이를 쓰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 저 사주 볼 줄 모릅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자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을 전공하게 되면 이제 의뢰 듣는 말이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뭐야 그럼 졸업하면 철학관 차리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컴퓨터공학과 나오면은 나 컴퓨터 맞추려는데 그거 사양 어떻게 되고 얼마니? 뭐 이런 거 얘기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사진학과 나오면 너 그럼 뭐 사진 잘 찍니? 나 좀 찍어줄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철학 전공했다 하면 너 뭐 철학관 차리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일화를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철학관이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조금 억울하다. 전국의 철학과 출신 학생들과 석사, 박사, 심지어 교수들까지 철학관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관에서도 이런 글을 보면 억울할 것이다. 자신들이 공부하는 건 역시 철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좀 재밌게 위트 있게 풀어나가면서 또 이제 철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죠.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저자가 또 영향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리가 프랑켄슈타인에서 설정한 금단의 열매는 신라권에서처럼 선악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이 신라권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선악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로 받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었다.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창조하는 자가 낙원을 잃는 자다. 메리는 출산으로 또 글쓰기로 평생 창조를 하며 살았다. 창조의 결과물이 죽음으로 또 멍해로 자신의 삶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을 평생 지켜보았다. 창조하는 자가 낙원을 잃는 자라는 게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이제 박사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들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되게 어떻게 보면 망가졌죠. 예, 그래서 낙원을 잃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고,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낳는 능력과 자신이 낳은 아이들의 죽음을 보며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혹은 아담과 하와를 보며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되게 문체가 뭔가 철학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쓴 느낌이 들고 읽어보면서 되게 나도 생각에 빠져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프랑켄슈타인의 저자인 메리 셸리가 실제로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창조를 자신도 실행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아이를 낳은 것도 창조로 볼 수 있겠고, 실제로 메리 셸리가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창조가 될 수 있겠고, 이런 창조의 결과물이 또 죽음으로 멍해로 자신의 삶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얘기가 실제로 메리 셸리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또 혹은 남편이 죽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겠죠. 그리고 이 신약원에서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아는 능력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벌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원에서는 금단의 열매인 그러니까 사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뭐 늙고 고통받고 죽게 만드는 그리고 출산의 고통도 주셨고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약원에서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이런 금단의 열매가 창조를 함으로써 이제 벌어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메리 셸리가 실제로도 자신이 이제 창조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삶의 그런 고통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낀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은유를 해서 소설로서 프랑켄슈타인을 이제 풀어냈다. 자신의 인생을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풀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읽어보면 오히려 이 저자인 메리 셸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김기열님은 특히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리 셸리가 실제로 인생을 통해서 이제 겪었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의 글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거를 또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점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공감이 좀 되죠? 네,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겨울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책 중에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인데 되게 좀 긴 소설이라고 해요.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끊임없이 황금 물고기를 만드는 것이나 아마란타가 끊임없이 상복을 지었다가 풀었다가 짓는 과정 역시 이런 반복을 보여준다. 금화를 녹여 황금 물고기를 만들고 그 황금 물고기를 팔아 금화를 벌고 다시 그 금화로 황금 물고기를 만드는 행위는 이 가문의 인간들이 반복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엔디아 가문은 결국 시간을 극복하지 못한다. 여기 보실게요. 부엔디아 가문의 종말이 실제 세계에서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신화가 되어 영원히 살아남는 소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보란듯이 환상적인 장면들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100년의 고독이라는 이 소설 자체가 이런 인물들이 끊임없이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대요. 예를 들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나오고 뭐 아우렐리아노 모시기 아우렐리아노 모시기 하면서 계속 자식들을 낳고 하면서 이런 아우렐리아노 이런 그 가문의 계속 그런 인생이 회귀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그 인물의 행동 자체에서도 반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황금 물고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다시 녹였다 또 만들고 끊임없이 아마란타가 상복을 지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인간의 그런 인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여기서 그 백년의 고독에서 나오는 이 막곤도라는 그 지역이 되게 환상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직접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실게요. 호세 아르카디오가 침실문을 닫자마자 권총 소리가 집안을 진동했다. 한 줄기 피가 문 밑으로 새어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나가 피가 문 밑으로 새어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나갔대요. 피가 울퉁불퉁한 보드를 통해 계속해서 똑바로 가서 계단을 내려가고 난간으로 올라가 터키인들의 거리를 통해 뻗어나가다 어느 길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피가 돌았다는 거예요. 다른 길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또 돌아 피가 이렇게 운전을 막 하고 있나 봐요. 부엔디아 가문의 집 앞에서 피가 직각으로 방향을 틀었대요. 놀랍죠. 닫힌 문 밑으로 들어가서는 양탄대를 적시지 않으려고 벽을 타고 옹접시를 건너
계속해서 다른 거실을 건너고 식당에 있던 식탁을 피하기 위해 넓게 우회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환상적으로 이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가장 이게 특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이제 김기월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반복적으로 백년의 고독에선 벌어지지만 이 소설의 사람들은 이걸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들이 실제로도 현실과 환상이 이런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신화적으로 이 마콘도라는 지역을 해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환상을 주게 되고 이러한 소설의 현실 자체를 내 삶과 좀 비교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을 읽게 되면 실제로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안 좋은 측면일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는 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읽으면 사실 김겨울 작가님의 이 책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워낙 그 소개를 잘 해주시고 이 책을 통한 내용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겪었던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념들을 잘 표현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을 빨리 읽고 혹은 이 책을 읽다 중지하고 이 백년의 고독을 읽고 싶어져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말했던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런 프랑켄슈타인이나 백년의 고독이나 운명이나 당신 인생의 이야기. 저는 이 네 권의 책을 사실 한 권도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네 권의 책, 겨울서점님이 이제 인생의 책으로 꼽으신 이 네 권의 책을 아예 본 적이 없는 사람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을 빨리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실제 원문은 어떤지, 원문의 느낌은 어떨지, 내가 느끼는 이 책의 느낌은 어떨지, 겨울서점과는 얼마나 느낌이 다를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뭐 이 책 읽은 것 중에는 이제 신라권이랑 명상록 정도가 제가 읽은 책인데 나머지 책들은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되게 길지 않아요. 되게 짧고 이 네 권의 책을 얘기를 해주면서 저자의 이런 생각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고 또한 이 문체가 되게 미려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와 김겨울님은 진짜 능력이 도대체 몇 가지야. 이 글도 이렇게 잘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재밌게 읽으실 수도 있고 저자가 말한 대로 저자가 이렇게 표지에 써놓은 이 책들을 진짜 읽어보고 싶다. 이 책을 먼저 읽고서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을 만약에 먼저 읽게 되시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